예, 안녕하세요.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참여예산 제도의 참여예산 학교를 맡게 된 나라살림연구소의 김상철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부분은요, 교육재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왜 뜬금없이 교육재정이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참여예산 제도는 뭐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것들은 좀 익숙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울산광역시에서 하거나 아니면 기초단위에서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참여예산제하고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참여예산제는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물론 이제 기관의 차이도 있죠. 울산광역시청이라고 하는 곳하고 교육청이라고 하는 곳의 기관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참여예산을 하는 대상, 그러니까 즉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교육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구조하고 좀 다른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참여예산제를 참여하신다고 할 때에는 이 교육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좀 한번 미리 살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교육재정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부분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먼저 교육재정의 특수성과 관련돼서는 이제 전반적인 예산제도 혹은 재정구조 내에서 교육재정의 특징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참여예산을 한다고 했을 때 일반 참여예산제도하고 교육청 참여예산제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 울산광역시 교육청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제안된 사업들 사례를 몇 가지를 보면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울산교육청 참여예산제도의 사업 내용에서 어떤 시사점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 참여예산제도에 참여를 할 수 있는지,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재정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선 한국에서 교육행정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말 되게 많이 들으시죠? 예,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자치라는 말 많이 씁니다. 근데 혹시 교육자치라는 말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도 있고 또 처음인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라고 하는 것의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중앙정부에 비교해서 지방정부의 자치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자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비교하는 상대가 어디일까요? 일반 여러 가지 행정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나 내지는 경제 등등등과 같이 지방정부가 하는 여러 행정행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하고 교육행정을 분리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이것을 분리시키냐?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회 정책들은 사회가 바뀌거나 아니면 상황이 바뀌거나 혹은 선출된 담당자가 바뀌거나 혹은 이러면 사업의 내용이 굉장히 빨리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교육과정은 그렇게 바뀌면 안 됩니다. 교육과정은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이 갑자기 중학교에서 바뀌거나 고등학교에서 바뀌거나 하면 이게 일관된 교육이 만들어지기도 힘들고 교육 당사자인 국민들의 의무 교육 그리고 그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중앙정부로도 떼어놓고요. 지방자치단체한테도 떼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지위죠. 네, 굉장히 독특한 지위입니다. 2번 정도의 자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울산광역시 교육행정은 중앙정부로부터도 떨어져 나온 지방자치의 개념도 있지만 울산광역시로부터 떨어져 나온 교육자치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행정구조가 교육청의 예산구조에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은 소위 이제 공공 부분에서 활용되는 모든 그 재원, 그러니까 즉 돈의 흐름 이런 것들을 다 재정이라고 부르는데 흥미로운 것은 정부 기능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교육행정은, 그러니까 교육재정은
지방정부 행정에 속합니다. 앞에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다른 거라며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재정의 속성상 그렇다는 겁니다. 교육재정은 지방정부 재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즉 지방재정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사용하는 재정은 지방재정에 속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울산광역시가 쓰는 재정이 있고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쓰는 교육재정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재정은 지방재정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도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상 참여예산제를 의무화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참여예산제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방재정법상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교육청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재정에 교육재정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교육재정을 관할하는 교육청도 참여예산을 시행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재정법이라고 하는 울타리로 한데 묶여 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도 참여예산제를 하고 울산시 교육청도 참여예산제를 하는 거다. 왜? 이것은 지방재정이라고 하는 걸로 묶여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교육재정은 지방재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방재정에는 참여예산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교육재정에 대한 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 하게 된 거죠. 근데 교육재정이 독특한 부분은요. 사실은 교육청이라고 하는 분리된 조직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재원의 성격도 굉장히 독특한데 여러분들 중에서 교육세라고 하는 걸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사실 이 교육세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그 교육재정의 수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면은요. 이를테면 중앙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그 돈의 경우에는 이 기존에 있는 세금의 일정 부분을 교육비로 떼놓는 방식으로 교육재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교육세라고 해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걷어들이는 세금의 일정 부분을 교육비로 교육재정으로 쓴다라고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는 이제 술에 붙는 겁니다. 담배세 이런 것에 교육비로 할당되는 돈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모아서 교육재정을 만드는 방식인 거죠. 이런 것들을 보통 부가 방식의 세 이렇게 부릅니다. 세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원천세가 있고 그 원천세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다른 세목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요. 교육재정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육재정에 세금을 내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잘 경험을 못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 중앙정부의 행정 과정에서 교부금, 그다음에 교부세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재정은요, 시민들이 볼 때는 이렇게 가시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지방세도 따로 내니까 울산광역시가 지방재정을 내가 낸 지방세로 충당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데 교육재정의 경우에는 그것이 분담되는 게 행정 내에서만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그걸 보기가 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재정이라고 하는 게 왠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먼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당국도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세금을 내주세요 이렇게 홍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행정기관이 걷어들인 돈에서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교육재정, 특히 세입과 관련된 관계는 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교육청 간의 관계 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민들, 국민들이라고 하는 대상은 그 사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껴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이 교육재정은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받기도 되게 힘들고요.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경로로 이 예산 재정 체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낯설기도 하고 굉장히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울산광역시 참여예산위원 활동해본 경험이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이라도
교육청 참여 예산을 딱 들어가면 이게 뭐지? 왜 안 되는 게 더 많고 또 이건 또 뭐가 된다는 거야?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재정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수한 측면을 한번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접적인 세액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은 이미 쓸 데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게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그 세출 그 현황입니다. 인건비가 60.2%입니다. 왜 이렇게 인건비가 많냐? 학교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육재정의 절반 이상은 인건비로 나간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정도냐? 많아봤자 20%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재정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특히 높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 말고 다음이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한 10% 정도 차지하죠. 근데 시설비는 뭐냐? 학교들을 관리하고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게 시설비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학교 운영비는 뭐냐? 학교 운영비는 교보제도 사야 되죠. 그 다음에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도 만들어야 되죠. 뭐 이를테면 프로젝트를 새로 간달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게 학교 운영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에, 시설비에, 학교의 교육 교보제들 등등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돈을 제외하면 실제로 교육재정에서 남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10%에서 20% 사이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뭐 별도의 다른 사업비, 고정되어 있는 교육 사업비나 내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거의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의 참여 예산의 범위보다 교육재정의 참여 예산의 범위가 굉장히 적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사업비나 아니면 시설 사업비 이 두 개만 참여 예산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거라면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 기껏해야 20%에서 30% 정도 되는 교육재정에서 20%에서 30% 정도 되는 것만 참여 예산으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교육청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교육재정이 갖고 있는 특수성입니다. 경직성 경비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게 교육재정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 행정하고 교육재정이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 사업의 그 분류 체계가 굉장히 단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재정은 정책사업 기준으로 봤을 때 분류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치원하고 초중등 학교에 대한 것. 왜 유치원하고 초중등 학교를 구분했을까요? 여기가 의무교육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에 관한 것, 이건 성인들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교육행정에 대한 것, 학교를 운영하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인사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딱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학교와 연관된 사업이거나 평생교육과 관련된 거거나 우리 지역마다 평생 그 학습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교육청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나 아니면 뭐 장학사님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일반 학교 일반 선생님이나 이렇게 인사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답니다. 되게 간단한 구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의 성질별 내용도 인건비, 물건비, 이전 지출, 자본 지출, 상환 지출 이 정도가 끝입니다.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인건비는 월급입니다. 물건비는 재산을 취득하는 거죠. 이를테면 에어컨을 살까? 선풍기를 살까? 이런 게 물건비입니다. 이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울산교육청이 지청에 주거나 개별 학교에 돈을 줄 때 이것을 우리는 이전 지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본 지출, 자본을 만드는 지출이죠. 땅을 사세요? 근데 학교에서 땅을 사라고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나무를 새로 심거나 아니면 학생들을 위한 교보제를 새로 사거나 뭐 이럴 때 이렇게 돈을 주는 거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울산광역시만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관광지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무슨 어디 휴양지를 두거나 공원을 새로 만들거나 버스 정류장을 만들거나 너무 할 게 많은데
예, 교육 재정은요, 일반 재정의 사업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아, 교육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 관련되거나 아니면 지역사회 평생교육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교육행정 일반과 관련된 거구나. 근데 학교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 관련된 것, 그리고 일반 행정과, 그러니까 교육행정과 관련된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를 더 포함하면 학생 혹은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즉 교육과 연관된 대상자도 대상이 됩니다. 이 사업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것들은 일단은 이 교육청의 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제가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개별 학교도 독립적인 회계 단위를 갖고 있는 사업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나 재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학교 하나하나도요, 마치 주민센터나 아니면 구청처럼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행정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체 회계가 존재하고요, 그것을 심의하는 기구가 또 별도로 다 있어요. 그래서 학교도 행정 단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는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업 시행을 학교를 중심으로 시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것은 학교에 돈을 주고 그 학교가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 프로그램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는 특정한 학교가 있습니다. 만약에 문화재 인근에 있는 특정 학교에 여기는 문화재가 있는 인근 학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화재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 그 학교의 특성화 교육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만약에 참여 예산 방식으로 만들어서 확정이 되면 이 학교에 지원이 됩니다. 그럼 이 학교가 별도로 문화재와 연관되어 있는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뭐 바닷가 근처에 있는 학교면 바다를 활용하는 어떤 특별한 교육 과정을 만든달지, 혹은 거기에 수반되는 교육 장비를 제공한달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매개로 하는 교육 사업을 생각하는 게 아마도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교육청 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대상자에게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 특히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주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그러니까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소비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없는 학교가 없지만 학교 교실마다 있는 캐비넷, 이런 것들도 원래는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좀 더 가볍게 가방을 메고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캐비넷이라고 하는 시설이 교실 시설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까? 여기에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 재정의 특수성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참여예산 방법과 관련돼서 조금 일반 참여예산제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청 참여예산제와 관련돼서는 일반 참여예산제와 동일한 것은 뭐냐면 매년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2022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이라고 해서 교육청의 참여예산 계획이 별도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면 올해, 그러니까 2022년도에 진행됐던 참여예산은 교육사업비 및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참여예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럼 교육사업비하고 시설사업비는 도대체 뭐냐? 그것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의 항목으로 놓고 보면, 이를테면 교수학습 활동 지원이랄지, 교육복지와 관련된 거랄지, 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거랄지, 아니면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과 관련된 내용, 요 정도가 답니다. 그러니까 뭐 나머지 인적자원 운영이랄지, 아니면 뭐 학교 재정 지원 관리랄지, 이런 것들은 참여예산 대상이 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교육청 참여예산제가 갖고 있는 특징은 참여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가 굉장히 협소하다.
협소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적이고 특성화할 수도 있지만 그것의 단점으로 놓고 보면은 그래서 매년 유사한 사업을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기존 사업들을 보면은 거의 유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일반 참여 예산하고 좀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형태에서도 좀 차이를 보입니다. 이를테면 기본적으로 일반 참여예산제에서의 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는 우리도 익숙하게 알만한 분류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복지분과, 환경분과, 경제분과,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도 쉽게 알 수 있는 분과의 형태인데, 교육청위원회의 분과는 교육정책 1, 교육정책 2, 시설행정 이런 것 같이 막상 듣고는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교육청 참여예산제의 특히 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은 굉장히 독특한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정책 1, 교육정책 2, 시설행정 이렇게 이름을 달고 있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교육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분과 이름이 교육정책 1, 2 이렇게 되니까 더 낯설죠. 그래서 이 교육청 참여예산제의 분과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분과가 포괄하고 있는 사업의 실제 내용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육정책 1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기초학력, 외국어 교육, 과학영재, 직업교육이라고 하는 분야를 다룬다라고 하면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이 어떤 거지? 혹은 기초학력과 관련된 내용이 어떤 거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사업의 유형들을 한번 직접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런 사업들을 제안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일반 광역시 참여예산제의 분과 체계는 좀 직관적인데 반해 교육청에서 하는 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는 좀 그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참여예산제하고 그 차이 중에 하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체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그 광역시 참여예산제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요. 앞서서 봤듯이 참여예산의 범위는 그 울산시 교육청의 재정 전체 이렇게 잡혀 있죠. 근데 개별 사업을 제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 편성 전반 주민 참여 확대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현장 모니터링 사업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시민들에 의해서 제안된 사업에 대한 심의뿐만이 아니라 이미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교육청 전체 사업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래서 이렇게 운영한 현황을 봤더니 거의 모든 분과에서 예산을 감액하는 방식의 제안을 해주셨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되게 꼼꼼하게 보신 거죠. 꼼꼼하게 봐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주신 건데, 사실 이걸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불효불급한 부분들을 따져서 이렇게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런 감액 방식은 지방의회에서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할 내용인데, 어떤 부분이 아쉽냐면 사실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증액시켜주는 역할은 사실 시민들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선 빠지고 누락되고 부족한 부분들을 더 채워주셔야 이게 그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는 것을 좀 이렇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감액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수립한 예산안을 지방의회는 감액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면
그 지방의회 감액에 앞서서 참여예산위원회까지 예산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하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누락되거나 혹은 예산이 과소 편성된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의견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산의 삭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것은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게 효과적인 재정 행위이고요. 특히 교육청 참여예산위원회 과정에서는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위원으로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공무원분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들어서 시민들의 몫으로 좀 더 증액시키거나 혹은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증액을 요구하시는 것도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기존 사업의 사례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띕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유형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교육청 제안 사업 중에서 대부분이 이미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서 검토 의견 때문에 선정이 안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안자가 아마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몰랐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는데에도 그것과 유사한 사업을 제안했다는 것은 기존 사업이 효과가 없다는 평가가 전제된 것이겠죠. 그런데 아마 상당수는 이런 방식보다는 그런 사업을 했었어요? 라고 하는 의견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아, 몰랐네요.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육청의 개별 사업들이 시민들한테 덜 알려져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시민들이 좀 더 교육청의 개별 사업들을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많이 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업을 제안하는 내가 이 유사 사업이 있는지를 한번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기왕의 사업을 제안한다고 했을 때 뭐 이런 유형의 사업이 있나? 이를테면 생태 환경 이런 거 있나? 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사유로 어렵게 제안한 사업들이 부적격이 되는 일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기존에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내가 제안하는 사업을 기존 사업하고 어떻게 차별화시킬 거냐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난 알고 있어. 기존에 환경교육 사업이 있는 거 알지. 그런데 그게 뭐 전문 강사가 아니어서 효과가 없달지 아니면 맨날 교실에서만 해서 실제 태화강 습지나 이런 데를 직접 가서 하는 교육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아? 이런 방식으로 아예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사업을 제안해 주시는 것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사유로 사업이 누락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계속 사업에 대한 내용이 꽤 많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의 교육 재정이라고 하는 게 별로 이렇게 다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들이 참여 예산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보니까 2년간 연속으로 이미 지원이 됐기 때문에 3차년도까지 지원하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의견을 달고 있는 사업들이 좀 눈에 보였는데요. 사실 일반적인 참여 예산 과정에선 이렇게 계속 사업이 되는 경우는 그냥 일반 사업부서 사업으로 이관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 사업부서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사업부서에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태도라면 기존 사업을 제안했던 사업의 내용과 명칭을 조금 변경을 해서라도 기존의 똑같은 사업의 명칭이나 내용을 똑같이 사용하는 것은 좀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신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는 여지를 뺏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사업명의 내용이나 사업의 형식을 조금씩이라도 변경을 줘서 이것이 전년도 사업과 조금 다른 사업,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변형을 주셔야 좀 효과적입니다. 그냥 너무 똑같이 내시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올해 참여예산 사업으로 접수된 건이 총 66건이었습니다. 이 중에 24건이 학부모들이 낸 거였고 시민이 낸 게 14건입니다. 그러니까 즉 학부모 및 시민이 낸 것이 38건이었던 거죠. 반면에 교직원이 낸 것이 28건입니다. 그러니까 38건하고 28건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선택된 걸 보니까 총 10건이 선정이 됐는데 학부모가 낸 게 4건, 교직원이 낸 게 6건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38건을 냈는데 시민은 4건이 선정이 된 거고 교직원은 28건을 냈는데 6건이 선정이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교직원분들이 교육행정에 대해서 더 잘 알기 때문일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행정은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아시는 교직원분들, 특히 일선 현장에 계시는 교사분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제안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역으로 놓고 보면 시민들의 관심 역시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쵸? 38건이나 제안을 했으니까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선정 건수가 4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참여하는 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기를 꺾는 거죠. 그러니까 내봤자 잘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학습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최초의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좀 다양한 협력 방법을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참여예산 사업, 특히 교육청 참여예산 사업에 사업 제안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도움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관계하고 있는 교사나 내지는 교직원이 있다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교육청에, 이 제도를 운영하는 교육청에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 좋겠고, 당연히 이런 노력은요 참여예산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제안하는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팁을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사업 제안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는 겁니다. 실제로 지방교육재정 알림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 예산이라는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검색을 해서 찾으신다라고 하면 여러 검색창에 지방교육재정 알림이 띄고 참여 예산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면은요, 이 페이지가 딱 뜰 겁니다. 근데 그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냐? 전국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참여예산제 홈페이지를 쭉 링크를 해놓은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울산교육청 참여예산 페이지처럼 그 지역의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참여예산 페이지가 뜨고 거기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낸 사업의 목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사업을 냈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울산이니까 근처에 대구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참여예산제를 볼 수도 있고요. 부산에서 하는 참여예산제의 내용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인근 지역에서는 어떤 사업들이 교육청 참여예산으로 제한되는지를 살펴보시면 이거 우리도 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손쉽게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교육청 참여예산이 갖고 있는 어떤 특수성을 교육재정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참여예산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결국에 이 참여예산 제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야지만 완성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에 참여, 그리고 이 제도를 통해서 뭔가를 달성하고 이루는 경험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 주셔야지만 이 제도가 발전할 수 있고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제가 시행이 될 때 위원 공모 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사업을 제안받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